자, 정부가 전세 대출을 더 조인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고 대출이 많으면 한도 축소인데, 뭐 사실 이 말만 놓고 보면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득이 낮고 대출이 많으면 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기존에 했었던 거에서 특히 전세 대출에 한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한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좀 미리미리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만기에 맞춰서 돈 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아, 내가 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 임대차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공급을 해주는 다주택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좀 전세 시장도 임대차 시장도 좀 불안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면은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에 있는 기사고요. 2월 9일자 입력된 기사입니다. 하반기 중에 허그 전세 대출 보증이 좀 개편이 되고 상환 능력 반영해서 대출 한도 조정하겠다. 과도한 대출로 전세값, 집값, 연쇄 상승 이런 것에 대해서 것도 좀 이렇게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보겠습니다. 정부가 200조를 넘어선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서는데 올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100%에서 90%로 일괄 축소한다. 대신 갚아주는 걸 대위 면제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을 때 임대인이 뭐 사정에 의해서 못 갚으면은 공공기관에서 그걸 일단 갚아주고 그 돈을 이제 공공기관에서 임대인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임차인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했었는데 그걸 이제 100%에서 90%로 좀 일괄 축소한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곧 있을 이야기고 1분기부터 그러니까 3월부터죠. 지금 1분기죠.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서 좀 보증 한도에 좀 차등을 두겠다. 야, 그럼 이제 조금 힘들어지죠. 자, 보겠습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차주라는 건 뭐냐면 이제 대출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주의 소득 그리고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제 허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한다. 그래서 세입자는 허그,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허그가 좀 줄인다는 거고 나머지는 아마 그대로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몰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전세 대출 상품에 따라서 그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짝 아는 정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은행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주택이라는 담보가 없는 경우에도 전세 대출을 해준다. 그러니까 전세라는 제도가 참 재밌는 제도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허그는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 대출 보증을 내줬는데 이제는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 지방 3억 2천까지 대주금의 100%를 보증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좀 줄이겠다는 거죠. 자, 전세대출 증가가 전세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자, 무슨 말이에요? 전세대출이 소득이 없어도 잘 나오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가 다른 대출은 내 소득을 따지는데 전세는 좀 이걸 좀 완화해서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네? 그러니까 전세가 좀 높아도 뭐 까짓 거 내가 좀 받지 뭐 이자 좀 더 내지 뭐 그러면서 나는 좀 좋은 데 가지 뭐 이렇게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가가 쭉쭉쭉 올라가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전세 가격 밑으로 매매가가 잘 안 떨어져요. 이게 전세가 약간 좀 가격의 하방 경직 딱 지지선이 약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그냥 이렇게 말해요. 소위 말해서 매매가가 쪽팔려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가 밑으로 역전선 나고 그러니까 문제 생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그 밑에 받쳐주는 상태에서 매매가가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또 시세로 굳어버리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세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을 좀 불러오는 상황이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규모가 계속해서 불어나자 정부가 한도 축소에 돌입했다는 거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쭉 가는 거 좀 위험하니까. 자, 먼저 올해 1분기 중에 현재 100%인 허그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HF가 주택금융공사죠. 90%까지 낮춘다. 아, 그럼 이제 이건 낮추는 거는 이제 다 90%까지 다 내려오는 거네.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잘 모른다고. 틀렸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은 90% 밑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 왜 수도권만 또 이래? 그렇다고 사람들이 야, 90% 되는 비수도권 지방으로 가자. 그러지 않을 텐데.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금리를 높여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아, 이러면 좀 정말 힘든데요. 그죠? 자, 여기에 더해서 하반기부터는 허그 전세대출 보증도
주택금융공사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서 한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을 경우에 전세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까 서울보증보험, HF, 허그 이렇게 있으면 뭐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3개 중에서 조건이 좀 안 좋으면 다른 데로 가가지고 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점점 이게 좀 한도를 타이트하게 하는 방향으로 맞춰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전세 대출 상품이 꽤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이게 우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 생각은 이거죠.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잘 안 되고 한도가 줄어드니 계속 그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요구하려고 하니까 임대인도 거기에 맞춰서 전세가가 좀 낮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걸요? 일단 이렇게 하겠죠. 전세가 5억인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5억 5천 정도 받아서 5천을 해야 되는데 내가 5천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5천에 대한 반전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5억 5천을 못하는 대신에 5억에 5천만 원이니까 한 15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반전세로 가버릴 거예요. 그럼 그걸 또 계속 환산해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이 서민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고자 했던 취지와는 다르게 전세값 그리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제 국토연구원이 최근에 발간한 전세금 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인용을 해보죠. 전세대출 증가가 전세 수요를 증가시켜 전세값을 높일 수 있고 임대인은 갭 투자로 주택을 구매하기 더 쉬워져서 매매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세값은 연간 8.1%가 오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보증 축소로 전세대출 금리가 일부 오를 경우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는 빌라 전세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해를 보는 쪽이 오히려 이제 가장 좀 힘드신 분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자,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더라도 허그 보증을 활용해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조정하는 거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주겠다. 뒤에 있는 멘트는 이제 너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은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출이 좀 뭔가 좀 전세 대출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무리하게 전세를 계속 쭉쭉 올려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처럼 그러니까 2016년, 17년 그때 서울 수도권 상승장 엄청 났잖아요. 다시 그런 상승이 좀 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도 계속 이제 느려진단 말이에요. 규모가 커져버렸으니까. 과거의 규모가 좀 작을 때는 이걸 조금 더 키워야 되니까 성장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뭐 3%, 4% 이렇게 되는데 이미 우리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거나 1%, 2% 하는 것도 어렵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과거처럼 시세 상승되는 것도 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전세 보증금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설령 세를 끼고 사도는 갭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너무 많이 받는 거는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잖아요. 오래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내가 소액이라도 반전세 혹은 월세로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오히려 그게 나아.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전세를 놨을 때 그거는 이제 조금 여기 수도권 외곽에 있었던 거였는데 진짜 전세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월세를 딱 놓으니까 바로 하루 만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월세로 했고 지금 공실 놔 있는 건 이제 인테리어 수리 다 끝나가지고 전세는 남아있는데 간간히 문의가 와요. 부동산에서 월세 생각 없냐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 대출을 좀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털어버리려고 지금 그냥 전세 줄 거다 해서 그냥 버티고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제 요즘에 좀 월세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뭐 어떤 전세 사기 이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월세가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뭐 진짜 그러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가져왔죠. 기사를. 집 잡면 어렵고 전세값은 상승한다. 아파트 월세 거래 증가하고 있다. 자, 얘는 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앞에 기사가 2월 9일자였잖아요. 이거는 이제 오늘 거예요. 아이뉴스 24에 있는 건데 이효정 기자님이 2월 10일 오후 3시 45분에 올린 거네요. 자, 부동산 114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보니까 44%가 월세래요. 직전 분기 대비 3.3% 포인트. 그러니까 40.67%였는데 3.3포인트가 올라져가지고 최근 2년 이내 최대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은 전세 사기 여파, 그리고 전세값 상승까지 더해져서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 더 들어가겠죠. 전세 사기 플러스 전세값 상승 플러스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월세 더 늘어나겠죠. 그 월세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거는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항상 이 임대차 시장
임대차 시장을 보면은 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임차인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보니까 월세가 좀 늘어나잖아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좀 더 많이 내겠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뭔가 현금 흐름이 좀 들어오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뭐가 나가요? 세금이 나가요. 왜?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 다 과세를 시키거든. 자, 그러니까 이 월세에 대해서 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세 포착이 용이하죠. 게다가 요즘에 월세 임차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세액공제 신청하고 있죠. 연말정산할 때. 그리고 요즘에 또 뭐 하고 있어요? 카드 신청하고 있죠. 임대인 동의 없어도 월세 카드로 낼 수 있어요. 요즘에 광고 많이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과세 포착이 점점 늘어나.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좋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제 것도 해보고, 다른 사람 것도 해보고. 월세가 이렇게 하루에 1년에 12개를 받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이렇게 12개를 받잖아요. 제가 심플하게 계산해 드릴게요. 이 12개에서 하나는 세금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 하나는요, 건보료로 나갑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좀 고소득자잖아요. 그럼 거의 한 3개, 한 4개 정도 나가요. 그럼 몇 개 남아요? 8개 남지. 자, 그래도 이 사람은 어때요? 임대인 이 사람은. 얘 8개라도 남잖아요. 이 사람은 죽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얘지, 이제. 팔짱 딱 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좀 씁쓸하죠. 물론 1주택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한해서 월세가 나오죠. 그리고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만 세금이 나오고 전세를 놔버리면 간주임대로는 안 나와요. 그런데 26년부터는 고가 2주택자도 간주임대로 돼서 이제 과세시켜버리죠.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2주택자 간주임대로 비고가 주택도 이제 과세시키겠죠. 그 다음엔 뭐겠어요? 1주택자 비고가주택 월세도 과세시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절세 사각지대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가 같은 비주거용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시키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아마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월세 비중을 보면은 아파트, 특히 이제 아파트에 대한 월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42.6에서 최근에는 44인데, 이제 이건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 이걸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쫙 보여주려면요, 여기 최소값이 지금 0이잖아요. 0을 잘라버리고 딱 여기 20에 정도 해가지고 딱 하면 되게 막 간격이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 보면서 헉! 하고 놀라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네. 어쨌든 44.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장 좀 많이 오른 거죠. 최근 2년 내에서는. 근데 이게 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아마 조만간에는 이게 이제 50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50이 넘어가면 기사가 대문자가 아마 나올 겁니다. 드디어 뭐 월세가 이제 전세 넘어섰다. 이거는 뭐 큰 어떤 대세라서 어떻게 없애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114는 전세 가격의 상승에 전세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순수 전세보다 반전세는 월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아까 우리 살펴본 뭐가 있어요? 전세 대출도 더 이제 쪼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월세 시대가 더 가속화 될 거고, 특히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게 더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고 연끌을 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지만, 어차피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거고 나는 그냥 실거주고 좀 오래 볼 거고 뭐 중간에 가격 급락 없다 그러면은 대출을 활용해서, 좋은 의미에서 대출을 활용해서 빨리 내 집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서평 이벤트에 있었을 때 저자와의 식사에서 그 참가하신 분들 이야기도 들은 거 있고, 저희 수강생들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내 집 마련을 어떻게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가격이 떨어지면 들어간다 해서 잘 된 분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어차피 5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하실 생각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대출 관련해서는 제가 또 새로운 소식 나오고, 또 이제 제가 아는 전문가분이 이렇게 책도 내시고 그렇게 하면은 한번 초대를 해서 더 깊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도 잘 활용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저도 그걸 잘 활용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으니까. 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